지금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오기까지 저는 제 남편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몰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새댁 남편, 벌써 아내를 5이나 뒀었어. 모두 죽었지. 어서 도망쳐. 그때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할머니의 경고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호텔 연회장 안에서 저는 정교하게 수놓인 백색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사랑하는 남자 강지훈의 손에 굳게 잡혀 있었죠. 그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남자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려와 제 한복과 지훈의 환한 미소를 비추었습니다. 나의 지훈. 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언제나 차분하고 신사적이었죠. 그는 무역회사의 이사로 똑똑하고 성공한 모든 여성의 꿈과 같은 남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축배를 드는 유리잔 소리와 친구, 가족들의 끊임없는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주빈석에 앉아 계셨고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에는 행복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도 특별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서연. 언제나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독차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제가 지훈을 소개했을 때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지훈의 외모와 말솜씨만 봐도 그가 얼마나 품이 있는 사람인지,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 또한 그 말을 믿었습니다. 파티 내내 지훈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심했습니다. 제 접시에 갈비찜을 덜어주고 입가에 묻은 립스틱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죠.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에 겨워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제 인생이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처럼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고풍스러운 버건디 색상의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어 우아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부디 지훈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렴.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언가 이상한 듯 날카롭게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6번째란다. 앞선 5 며느리들보다 이 집에서 더 오래 머물길 바라나. 그 애들은 운이 없어서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했거든. 그녀의 말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5명의 아내, 지훈이 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나? 그는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촌 이야기일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왜 그렇게 기이할까요? 제가 대답하려던 찰나 지훈이 돌아보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를 겁주지 마세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들을 왜 다시 꺼내십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박 여사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저 이 아이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을 뿐이란다. 그녀는 다시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러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즐거워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눈에 들어간 모래알처럼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떨쳐내려 했으며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저는 제 완벽한 남편과
곧 시작될 꿈 같은 결혼 생활을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고급 웨딩카는 강남을 떠났습니다. 저는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로 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차는 경기도의 한적한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길가의 울창한 소나무들과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차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한 넓은 정원 안에 낡은 2층짜리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제 대문은 녹슬었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낡은 풍경은 우리의 화려했던 결혼식이나 지훈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을 본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긴 우리 가족의 본가야. 어머니께서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시거든.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오피스텔로 이사할 거지만 오늘 밤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여기서 머물자. 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가구는 짙은 색의 목재로 만들어졌고 두꺼운 커튼이 거의 모든 창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서는 기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미 도착해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피곤했지? 어서 위층에 가서 쉬렴. 서연이를 위해 생강차를 준비했단다. 마시면 기운이 날 거야. 지훈은 어머니에게서 쟁반을 받아들고 저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의 신혼방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침대와 몇 가지 가구가 전부였죠. 지훈은 제게 음료를 건네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힘내. 난 어머니와 잠시 이야기하고 바로 올라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컵에 입술을 대는 순간 생강향과는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컵바닥에는 녹지 않은 흰가루가 보였습니다. 뱀처럼 스멀스멀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가루는 지훈의 연구실에 있던 화학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샤워부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욕실에 있는 동안 아래층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나무 계단은 조용한 밤에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엿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애 마셨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긴 했는데 샤워부터 하겠다고 하네요. 곧 마시겠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약효가 빨라요. 30분만 지나면 죽은 듯이 잠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좋아.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야 해. 생명보험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돼. 우린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깝긴 하네요.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미나를 닮았을까요? 알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6번째니 이제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실수는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모두가 그저 사고였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꿈이 아니라 저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제 완벽한 남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저를 죽이려 계획하는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5명의 이전 아내는 지훈의 5 전처였고 모두 의문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6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이성이 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진실을 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강차를 변기에 붓고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물을 세게 내렸습니다. 그때 욕실 창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나뭇가지 위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창문을 통해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도망쳐.
당장 여기서 도망치라고. 당신 남편은 악마야. 그의 전처 5명이 모두 여기서 죽었어. 그를 믿지 마. 어서 도망쳐. 그녀는 웨딩카가 도착했을 때 보았던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저를 깨우는 알람시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탈출할 기회를. 신혼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마치 불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진정하고 정말 잠든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방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소름 끼쳤습니다. 잠들었나? 잘됐군.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고 더 이상 따뜻함은 없고 오싹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어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가루약 때문에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어요, 어머니. 예상대로 약효가 좋네요. 이제 새벽 2시, 모두가 잠들 시간까지 기다리자. 계획은 그대로인가요? 그래. 내가 그 애를 발코니로 데려가서 밀어버릴 거야. 그 방 발코니에 깨진 화분이 있지. 한밤중에 바람 쐬러 발코니에 나갔다가 우연히 미끄러져 화분에 부딪히고 떨어진 것처럼 가짜 현장을 만드는 거야. 머리에 상처는 부딪힌 것과 일치할 테니 모든 게 사고처럼 보일 거다. 좋아요.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요. 수민이 때처럼 흔적을 남기지 말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에는 더 잘 준비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가 그저 사고였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대화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듯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신지 않고 차가운 나무 바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엿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어오는 달빛이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계단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탈출 경로는 아까 할머니가 나타났던 욕실 창문이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나뭇가지까지의 거리는 짧았지만 제게는 마치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려 애쓴 뒤 창틀에 올라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아래층의 두 악마를 깨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공포와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 2미터 정도 남았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떨어졌고 무릎이 정원의 돌에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떨어진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저는 당황해서 기어가기 시작했고 빽빽한 덤불 뒤에 숨었습니다. 지훈과 박 여사의 그림자가 정원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큰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으로 수색했습니다. 아마 고양이겠지.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걸어 제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곧 발각되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대문 밖에서 갑자기 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강렬한 빛의 모자는 눈을 가렸습니다. 동시에 차에서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타세요. 차문이 열렸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온 힘을 다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놀랐다가 소리쳤습니다. 멈춰. 그는 저를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차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뒤에는 지훈의 분노에 찬 외침과 박 여사의 놀란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일단 탈출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앉은 낯선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에 집중하며 조용한 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여전히 아찔했던 탈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온몸은 추위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거리에 있다고 느꼈을 때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민준입니다. 김민준. 이제 안전해요. 민준 씨,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위험에 처한 걸 어떻게 아셨죠? 저는 머릿속에 수천 개의 질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여전히 앞을 주시했습니다. 제 누나, 김민아는 지훈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당신처럼 운이 좋지 못했죠. 그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미나, 박 여사가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닮았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제 안에서 휘몰아쳤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공업지대로 차를 몰아버려진 방직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크고 텅 빈 공간 안에는 덮개가 씌워진 낡은 기계 몇 대가 있었고 사방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쪽 구석에 주차하고 저를 공장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접이식 침대, 책상,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이 있었습니다. 임시적이고 쌀쌀한 공간이었지만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이상하게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제게 물 한 병과 상처를 소독할 약품을 주었습니다. 제가 진정되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제 누나 미나가 지훈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사적이고 똑똑하고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도 성대했죠. 하지만 결혼 3개월 후 우리는 누나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말했죠.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우연히 지훈이 누나의 사망으로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험 계약은 결혼 일주일 후에 체결되었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4명의 아내를 더 두었고 각각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그를 계속 감시해왔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그를 추적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그는 파일의 각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 여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누나 미나, 나머지 넷은 박수민, 이은영, 최은혜, 그리고 안정하였습니다. 지훈의 다음 아내들이었죠. 각자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지훈과 결혼했고 모두 의심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계단에서의 추락, 욕실 사고, 식중독, 보트 여행 중 익사, 그리고
감전사까지. 이것 보세요. 민준이 파일 속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 모두 당신을 포함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외모가 비슷합니다. 긴 머리에 마른 체형, 그리고 선한 인상을 가졌죠. 아마 그의 취향이거나 일종의 병적인 집착일 겁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 그들 또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 파일의 6번째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수집했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모든 알리바이, 경찰 보고서,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그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들은 경찰부터 의사까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신들의 범죄를 덮었습니다. 여러 번 사건을 폭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교묘했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당신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당신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열쇠입니다. 서연 씨, 이게 당신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제 누나와 다른 4명의 여성을 위한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민준의 눈에서 결의를 보고 희생자들의 파일을 보았을 때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두려움은 서서히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과 제 자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살아남아야 할 빚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동의해요. 당신과 함께하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버려진 공장의 작고 차가운 방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적을 가진 2명의 낯선 사람이 동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준과 저는 잠시 버려진 공장에 숨어 지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 밤 이후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계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이미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속이기 위한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주는 제게 낡은 휴대폰과 새 유심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는 통화는 짧게 해야 하고 제 위치를 밝히거나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저를 추적할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니? 어디 있는 거니? 아빠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네, 엄마, 저 괜찮아요.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괜찮다니? 지훈이가 오늘 아침에 왔었어. 네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구나. 아주 슬퍼 보였어. 안쓰러워 죽는 줄 알았다. 얘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야지. 왜 집을 나가니? 어서 돌아오렴. 어머니의 말을 듣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모님 눈에 쉽게 화내는 어린 신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결혼식 밤에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남편이라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니? 지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뭐가 더 필요한 거니? 누구 말에 휘둘려서 너 자신과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내 말 들어. 어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사과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부모님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저는 희망을 담아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갈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빠랑 건강 잘 챙기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적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요. 그 남자에게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밝혀지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지 2시간 후 민준과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공장으로 들어오는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검은 픽업 트럭 2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험악하게 생긴 거구의 남자 대여섯 명이 내렸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를 찾았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분명 당신 전화 때문일 거예요. 그의 권력이라면 당신이 휴대폰을 켜자마자 통신사의 번호를 신고하고 추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삼각 측량으로 우리 위치를 파악한 거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남자들은 흩어져 공장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따라와요. 빨리. 그는 저를 공장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녹슨 작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찼습니다. 몇 번의 발길질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문 뒤에는 풀이 무성한 작은 도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허리까지 오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무성한 갈대밭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부하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갈대는 우리 머리보다 높아서 시야를 가렸지만 피부를 긁어댔습니다. 결국 우리는 탈출하여 갈대밭 뒤의 작은 길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사에게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고 친절한 운전사는 우리를 태워주었습니다. 먼지투성이 트럭 뒷칸에 앉아 멀어져가는 공장과 갈대밭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적은 단지 미친 남편이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사방에 공범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그들의 위험성과 준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숨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 죽이기 전에 반격해야 했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탈출한 후 친절한 트럭 운전사는 우리를 붐비는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모래알 2개처럼 잠시 지훈과 그의 부하들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구로구의 구불구불한 골목길 안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곳이 며칠 숨어 있기에 충분히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조용하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만이 변장을 하고 음식을 샀거나 소식을 수집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나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파일에 있던 여성들의 사진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두려움을 몰아내며 매일 커져갔습니다. 오래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훈을 폭로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 수만은 없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도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집은 분명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쯤이면 그들도 경계하고 있을 텐데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열쇠요. 결혼 며칠 전 지훈은 제게 열쇠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그 저택의 열쇠라고 신혼방을 준비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준 것이었죠. 하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민지는 서울에서 유일한 제 절친으로 대학 시절부터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친구와 연락할 때 조심해야 해요. 지훈이 당신 주변 사람들도
감시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민준의 낡은 휴대폰에 새 유심을 끼워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직접 전화하지 않고 먼저 그녀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옛 동창인 척했습니다. 몇 마디 나눈 후 민지와 개인적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서연아, 너니? 어디 있는 거야? 요즘 며칠 동안 걱정했어. 지훈 씨가 와서 너랑 연락했는지 물어보더라. 정말 비참해 보였어.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 그냥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생각 좀 하려고 떠났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줬던 열쇠 아직 가지고 있니? 응, 가지고 있어. 필요해? 민지야, 그걸 강남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내 지인이 가서 받을 거야. 그냥 그 사람에게 주기만 해. 저는 민지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직접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열쇠를 받으러 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민지에게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행동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감시를 통해 박 여사의 습관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그녀는 강남의 고급 스파에 가서 미용 관리를 받으며 최소 3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성공적인 이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명 사무실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준과 저는 행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전기회사 직원으로 변장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도 썼습니다. 민준은 또한 시 전기회사 로고가 붙은 도구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질문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위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준비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앞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끔찍했던 결혼식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순진하고 겁에 질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격려의 의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그는 자신있게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를 마당으로 가져가 수리를 위해 부름받은 진짜 전기 기술자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문도 쉽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기억 속처럼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기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당신이 나보다 이곳을 더 잘 알죠. 그들이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숨길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은 분명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침실에, 박 여사의 침실은 2층, 제 신혼방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나무 계단을 올랐고 발걸음마다 조용한 공간에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집에 아직 누가 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침실은 컸고 짙은 마호가니 목재각으로 꾸며진 고전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옷장과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고 저는 침대 밑과 작은 수납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수색했지만 의심스러운 것을 찾지 못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이 방구석에 있는 커다란 나무 수납장에 멎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서랍 뒤쪽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서랍들보다 더 깊은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이리 와보세요.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와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칼을 사용하여
서랍 안의 나무 한 감을 제거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자물쇠가 달린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거야 틀림없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도구 상자에서 자물쇠를 따는 작은 도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재빠르게 움직였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상자를 열었을 때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안에는 돈이나 금이 아니라 우리가 찾던 것이 있었습니다. 5개의 파일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각 파일은 생명보험 계약서 세트였고 각각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매자는 강지훈, 수혜자는 박 여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김미나, 박수민, 이은영, 최은혜, 그리고 안정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의심스러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 며칠 후에 구매되었고 희생자들의 사망 시점은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 계획의 증거였습니다. 전부 사진으로 찍어둡시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감정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갑자기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어머님. 지훈 오빠는 아직 안 왔나요? 그 뒤로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돌아왔다. 그리고 유라 너는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니? 민준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여사와 유라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 이리 들어와요. 빨리. 민준이 저를 끌어당겨 커다란 나무 옷장 안으로 우리 둘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우리가 밖을 볼 수 있도록 작은 틈을 남겼습니다. 틈새를 통해 박 여사와 유라의 그림자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작고 어두운 옷장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조명 냄새가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큰 드라이버를 쥐고 있었습니다. 옷장 틈새로 우리는 박 여사와 그녀의 정부인 유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 며칠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나? 유라가 안락 의자에 앉으며 지루함과 즐거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도망쳤지만 2번째는 못할 거다. 지훈이가 사람을 풀어 찾고 있으니 조만간 잡히겠지. 작은 계집애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녀가 바보같이 굴었던 게 잘못이지. 이전 애들처럼 순순히 따랐으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유라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모든 게 끝나면 약속 잊지 마세요. 그 왕비 자리는 제 거예요. 박 여사는 차를 마시고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칼처럼 날카롭게 유라를 쏘아보았습니다. 내일이나 제대로 해. 너무 요구하지 말고. 지훈이는 말이 너무 많은 여자를 싫어한다는 걸 명심해. 네가 서연이를 대체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너를 대체할 수 있어.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박 여사의 말에 유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창백해졌고 더 이상 감히 말을 잇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유라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모든 계획을 아는 공범이었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었으며 모자에게 통제당하고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박 여사가 일어나 우리가 숨어있는 나무 옷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옷장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고 발각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걸쳐있던 쇼를 집어들고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쉬러 내려갈 테니 이 방을 청소해 놓아라.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갔고 유라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문득 저는 이 방에 개인 욕실이 있고 그 욕실에는 집 뒤편 정원 위 지붕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살짝 건드려 욕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유라가 방을 나갈 때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왔습니다.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더 잘 통화하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가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옷장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땅까지는 3미터가 넘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뛰어내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낡은 기와 몇 장이 부서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서두르라고 신호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창틀에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약간 헛디뎠지만 다행히 민준이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재빨리 담벼락 뒤 집 옆의 작은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의 시야에서 벗어나 도망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 어머니가 주신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없었습니다. 아마 뛰어내릴 때 지붕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찾으러 돌아가려 했지만 민준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우리는 골목 밖으로 뛰쳐나와 길거리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탈출했지만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머리핀은 매우 개인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지훈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가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과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머리핀에 대한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더 작고 어두운 방에 숨어 있는 동안 민주는 그의 정보원으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지붕에서 머리핀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머리핀만 찾은 게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붙어있던 당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벗겨진 연분홍색 매니큐어 조각도 발견했대요. 그는 그게 당신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끼리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보험 계약서에서 얻은 증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것이 사고였다는 알리바이를 쉽게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해요. 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수진 씨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저처럼 그녀도 항상 지훈의 범죄를 폭로하려고 노력해왔죠. 민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박수진은 두 번째 희생자인 박수민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수민의 죽음은 욕실 사고로 알려졌지만 수진은 결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광화문의 작은 골목에 있는 조용한 북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여성은 아름답고 지적이었지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리는 얇은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교통사고로 그녀는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결의의 불꽃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과 제가 끔찍했던 결혼식 밤부터 지훈의 집에 침입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후 수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기만 했고 긴 손가락으로 휠체어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숨길 수 없죠. 그녀는 휠체어를 테이블 가까이로 움직여 가방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이 물건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날을 기다려왔어요. 저는 당신들 2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은 첫 번째 물건은 비닐에 쌓인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제 언니 수민의 부검 보고서 원본이에요. 병원의 공식직인 수석 병리학자의 원본 서명, 그리고 고유 사건 번호가 모두 있어요. 아버지가 인맥을 동원해서 교체되기 전에 이걸 구하셨죠. 이 보고서는 언니의 목에 깊은 자국이 있었고 설골이 부러졌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교살의 흔적이지 단순한 추락이 아니에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의학적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받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결정적인 증거를 마침내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준 2번째 물건은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이에요. 언니는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수첩은 장례식 후 책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모자는 이걸 보지 못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수민의 필체는 부드럽고 아름다웠지만 내용은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들은 신혼 여성의 행복을 담고 있었지만 몇 주 후 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훈 씨가 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어. 내가 가장 아끼는 꽃병을 던지고 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어. 왜 그가 이렇게 빨리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알던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너무 무서워. 그가 생명보험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왜 수혜자 이름이 그의 어머니일까? 내가 물어보자. 그는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연히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 첫 번째 아내 미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들은 미나가 어리석었다고 말하며 나를 쳐다봤어. 그들의 눈빛은 소름 끼쳤어. 어쩌면 내가 다음일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도망쳐야 해. 마지막 줄은 마치 글쓴이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이 줄을 쓴 지 이틀 후 수민은 사망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민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여성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일기장은 부검 보고서와 함께 지훈 모자의 사악한 얼굴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손에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수진에게서 받은 2가지 중요한 증거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는 그를 덮어주는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한방, 적진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지훈 모자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돈과 지위에 대한 약속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에게 보상이 그녀가 얻을 것보다 더 크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녀는 2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동의했습니다. 유라는 위험한 미끼였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느냐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고 그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요. 게다가 저는 그녀가 대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등장은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겁니다. 민주는 제 안전 때문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세운 후 저는 처음부터 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쟁보험회사의 수석 컨설턴트로 위장하여 더 좋은 직위와 더 높은 연봉으로 그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짜 고용 계약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위해 고급 오피스 복장, 새로운 이름이 적힌 가짜 명함, 그리고 완벽한 위장을 위한 고급 휴대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의도의 한 오피스 빌딩 1층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공개된 장소였지만 대화를 나누기에는 충분히 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만 입구와 출구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맞은편 카페에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유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비싼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여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저는 애널리사라고 합니다. 대형 국제보험회사의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라는 명함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대기업에서 초대를 받다니 조금 놀랐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재능이 더 나은 위치, 더 안정적인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영업관리자 직책으로 시작 연봉은 저는 누구라도 유혹할 만한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유라의 눈이 빛났고 그녀의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젠치하려고 애썼습니다.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물론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같은 업계에 있으니 당신의 예비 남편, 가족의 보험 계약에 대해 들었어요. 액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하지만 작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 경험상 이전의 모든 계약에서 수혜자가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다는 점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유라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있던 미소는 사라지고 오만함은 순간적인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공격을 가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전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혜자에게 돌아갑니다. 아내는 법적 혼인관계가 있더라도 이름이 없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죠. 아시다시피 이 업계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서명 하나 때문에 사람이 희생자가 될 수도 있죠. 저는 희생자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공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왕비의 자리가 왕좌가 아니라 전기 의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짧은 시간 후에 끝났습니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떠났고 그녀의 처음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 이틀 후 유라는 자발적으로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함에 있던 가짜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민지와 연락할 때 사용했던 민준의 실제 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지, 서연이? 전화기 너머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가식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인 거 알아. 우리 둘이서만 얘기해야 해. 당신에게 줄 게 있어. 오늘 밤 8시에 청담동 아카샤 호텔 703호에서 만나. 혼자 와. 아카샤 호텔.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 즉시 정보를 찾아보니 지훈의 회사 소유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갈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민준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때예요. 걱정 마세요.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요.
당신은 밖에서 백업으로 기다려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유라를 만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것이고 민준이 밖에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도청 장치를 착용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바로 아래층의 방을 잡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들어올 준비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703호실 문 앞에 서 있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며 노크했습니다.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유라가 저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고 잠을 못 자서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방은 밝지 않았고 침대 옆 램프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담하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집에 누가 침입했다는 걸 알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어. 왜 나를 여기로 불렀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아래에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복잡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그 5 여자처럼 끝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침대 위로 휴대폰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당신이 필요한 게 있어. 이건 내가 지훈 오빠의 개인 사무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야. 그는 그곳을 실험실이라고 부르지. 온갖 종류의 화학약품과 독극물이 있어. 특히 이 병, 그녀는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3번째 희생자인 은영이를 독살할 때 사용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보았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병과 실험실 장비가 있는 비밀의 방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방과 특정 희생자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나 자신을 돕는 거야. 유라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죽은 후에 다음은 나라는 걸 알아. 난 그 모자의 손에 있는 장기말일 뿐이야. 하지만 이걸 공짜로 주진 않을 거야. 모든 일이 끝난 후 지훈 오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그 순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야?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야. 문 열어. 유라.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여기 온 것이었습니다. 유라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극심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속은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저를 위해 함정을 판 걸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부수는 동안 저는 벽에 있는 비상화재 경보기를 향해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유리를 깨고 경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전체 층의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부서져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작은 소화기를 집어들고 그의 얼굴에 흰 가루를 뿌리고는 짙은 연기를 내뿜으며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복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시끄러운 경보기와 연기 감지기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지만 인파와 물줄기가 제 흔적을 감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탈출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로 비상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쏟아지는 물과 차가운 땀이 저를 흠뻑 적셨습니다. 민주는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골목, 예비 접선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입혀주고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임시 숙소에 도착하여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703호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준 휴대폰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의 실험실 사진, 특히 은영의 죽음과의 연관성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지훈이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의 네트워크는 너무나 방대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 이제 최 기자님과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최 기자는 용감하고 인맥이 넓은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여동생 은혜가 지훈의 희생자 중 한 명, 보트 여행 중 익사로 사망한 네 번째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와의 만남은 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40대 남성으로 말랐고 안경 너머의 눈은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잔인한 계획들을 이야기할 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폭발적이군. 그는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은혜의 죽음을 의심해왔습니다. 제 동생은 수영을 아주 잘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 당시 모든 경찰 보고서, 모든 증인 진술이 제게 불리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있고 이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룹에 새로운 멤버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모든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최 기자는 그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 살인 체인입니다. 지훈을 이기려면 이 연결고리들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끊으려면 돈의 흐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지훈이 그 모든 사람들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뛰어난 화이트의 해커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지훈의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사무실 뒤편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지훈의 회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컴퓨터 전문가는 마침내 방화벽을 뚫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 안에서 우리는 5 희생자의 모든 가짜 의료 기록을 찾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몇몇 의사와 경찰에게 뇌물을 준 전신 송금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보험금의 흔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원이 입금된 후 즉시 다른 계좌들로 옮겨졌고 결국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정교하고 잔인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우리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기자는 즉시 상세한 탐사보도 기사를 작성했고 대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 공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신뢰하는 고위 경찰 간부에게 보낼 전체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적이 한 발 빨랐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 최 기자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그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리가 부러졌을 뿐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머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낸 파일은 조용한 듯 보였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네트워크는 너무나 크고 견고했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나날 속에서 대담하고 미친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거기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민준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이 바로 사자의 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들어가야 해요. 제가 결의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려는 모든 계획은 실패했어요. 이제 유일한 방법은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항복하는 척 할게요. 그에게 용서를 빌게요. 그의 오만함 때문에 그는 믿을지도 몰라요.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그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주는 아주 작은 도청장치와 GPS 추적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옷깃 핀 뒤에 부착되었고 정교한 추적기는 제가 항상 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 안에 부착되었습니다. 이 반지가
항상 당신의 위치를 알려줄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빼지 마세요. 제가 항상 당신 가까이에 있겠다고 약속해요.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낡고 지저분했습니다. 연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저는 혼자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사자의 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문 앞에 서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보고한 후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게 살 기회를 주세요. 제 연기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훈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약간 놀란 듯했고 이내 소름 끼치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돌아왔군.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래. 바깥 세상이 무서웠나 보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어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뉘우치고 있다면 기회를 주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순종해야 할 거다. 그렇게 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엄격한 감시 아래 살았고 비판과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집의 중요한 장소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민준에게 직접 전송되어야 했습니다. 오디오 녹음을 통해 우리는 지훈이 유라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저를 처리한 후에 그녀도 죽일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고 몰래 그녀의 가방에 작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비밀 회동을 정했죠. 유라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스러웠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작은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지훈이 병리학자에게 안드레아의 부검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대화 녹음이야. 5번째 희생자지. 이걸 주고 나면 난 여기서 멀리 떠날 거야. 저는 USB를 받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준이 숨어있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문은 부서져 있었고 안에 물건들은 어질러져 있었으며 민준은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른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를 구하고 싶으면 혼자 안산에 버려진 창고로 와. 심장이 멎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발각되었고 민준은 그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차가운 문자 메시지는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안산에 버려진 창고.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제가 민준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그곳에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 저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아직도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필요한 건 줬잖아. 민준 씨가 잡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의 부하들이 그를 잡았어요. 그들이 저보고 혼자 안산에 버려진 창고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이었어. 그는 우리 모두를 죽일 거야. 지금은 도망칠 수 없어.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구하는 걸 도와주면 당신 자신도 돕는 거야. 침묵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소가 어디야? 우리 어떻게 할 거지?
서로 다른 편에 섰던 두 여자가 함께 서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만나 대담한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창고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유라가 먼저 차를 몰고 외진 구석에 멈춰 차가 고장 난 척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묻은 헝겊을 이용해 길가의 마른 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유라는 도움을 청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창고에서 2명의 부하가 나와서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심을 틈타 뒤쪽 담장의 구멍을 통해 몰래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와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제 눈앞의 광경은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민주는 쇠기둥에 묶여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를 고문하는 두 남자를 두려움 없이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디 있는지 말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낡은 드럼통 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온 힘을 다해 쇠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는 놀라서 제게 달려들었지만 민준을 잇고 있었습니다.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온 힘을 다해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고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로 쇠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든 일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하의 칼을 이용해 민준의 밧줄을 잘랐습니다. 그는 거의 기력이 없어 제게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를 부축하고 우리는 뒤쪽을 통해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유라가 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민준을 차에 태우고 어둠 속으로 떠났습니다. 유라의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언니 오피스텔로 가요. 거긴 안전해요. 언니는 해외에 있거든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유라의 언니 오피스텔은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유라와 저는 구급상자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그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민준을 돌본 후 그는 피로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유라와 저는 거실에 앉았고 그곳은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지훈 오빠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우리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고서의 사망 원인을 감전사로 조작해. 알겠어? 그녀 몸에 있는 다른 흔적들은 모두 깨끗이 처리해야 해. 오디오 녹음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준이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생성 시간과 날짜, 녹음에 사용된 장치 종류가 그대로 남아있어 법정에서 편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법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찰에게 줄 수는 없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녹음 자체에서 그가 그들에게 뇌물을 준다고 언급했잖아요. 최 기자는 병원에 있었고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대중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훈의 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주는 점차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쫓기고 탈출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오피스텔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변했습니다. 지훈의 사람들이야. 엄청 많아. 우리를 찾았어. 지훈은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도망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근처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뒤쪽 비상구로 가요.
USB를 챙겨요. 유라는 당황했지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여섯 명의 거구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민준과 저, 그리고 유라를 쉽게 제압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모욕적인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고 이 지역의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전화를 추적하기만 하면 너희를 바로 찾을 수 있었지. 그는 부하들에게 저를 데려가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제 눈과 입을 가리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저는 저택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하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곳은 섬뜩한 전시실 같았습니다. 벽 옆에는 5개의 유리 진열장이 있었고 안에는 그의 5아내의 유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끝에는 6번째 빈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이름 이서연이 새겨진 작은 노쇠판이 있었습니다. 내 컬렉션에 온 걸 환영해 지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들 각각은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리고 너는 가장 특별한 추억이 될 거야. 너를 위해 완벽한 엔딩을 준비했어. 넌 유서를 쓰고 민준과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할 거야. 극심한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네 삶을 끝낸 거지. 슬픈 사랑 이야기야. 이제 써. 그는 책상 위에 펜과 종이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이제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손에 낀 추적기가 달린 반지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죠? 지훈은 웃었습니다. 오만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생자가 발버둥 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니까. 부자가 되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어머니가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 순진한 여자들을 골라 나에게 반하게 만들고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을 만드는 거야. 완벽하지, 안 그래?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아내를 어떻게 죽였는지 미나, 수민, 은영, 은혜, 안정아에 대해 의심 없이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정신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가 더 많이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제 옷에 있는 아주 작은 도청장치가 그의 모든 자백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구출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혼란 속에서 유라는 기회를 틈타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에 있는 최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기자는 그가 신뢰하는 정직한 경찰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는 부상당하고 끌려가면서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을 앞으로 묶었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서 속도를 줄였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어깨로 제대로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밀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차량 흐름 속으로 사라졌고 청장과의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다. 청장이 말했습니다. 인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진입을 허가하는 구두 명령을 내린다. 보고서는 나중에 서명하겠다. 제 반지에서 나오는 GPS 신호가 그들을 저택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시 지하실로 돌아와 지훈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충분해. 이제 써. 그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손전등의 강렬한 빛이 안을 비추었고 큰 외침과 함께 경찰이다. 모두 멈춰. 민준이 부상당했지만 10명의 무장경찰과 휠체어를 탄 최 기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놀라서 미친 듯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제 목에 대고 인질로 삼았습니다. 모두 물러서. 그러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경찰들 뒤에서 유라가 두려움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끝났어, 지훈. 그녀는 수첩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살인일지야. 여기에는 상세한 계획과 각 범죄 후의 감정이 적혀 있어. 당신이 이 지하실에서 한 모든 자백은 특수장치를 통해 녹음되었다. 청장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도 당신이 인지를 잡는 것을 녹화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은 없다. 그의 마지막 광란의 순간에 그는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의 총알이 지훈의 손을 맞췄고 그는 저를 놓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에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도래했습니다. 여섯 신부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 기자의 보도와 대중의 강력한 압력으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과 박 여사는 증인석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부패한 의사, 경찰부터 보험 설계사까지 그들의 전체 범죄 네트워크가 하나씩 이름을 불렸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판사는 절차 기록, 증거물 봉인 기록, 개봉 및 데이터 추출 기록, 그리고 지하실에서 증거를 수색하고 확보한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계약서, 원본 부검 보고서, 수민의 일기, 화학실험실 사진, 병리학자, 뇌물 오디오 녹음, 그리고 지훈의 자백 오디오 녹음까지 모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5 희생자의 가족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져 모두를 울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민준이 법정 앞에 서서 누나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한 7년간의 여정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망친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지막 고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판결의 시간은 무거웠습니다. 판사가 돌아왔을 때 법정 전체는 조용했습니다. 조직적 살인, 사기, 그리고 수많은 다른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훈은 사형을, 박 여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울렸을 때 법정 전체는 환호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의 빛이 마침내 오랫동안 우리를 덮고 있던 범죄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났습니다. 재판 6개월 후 지훈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랜 악몽을 끝냈고 5 여성의 영혼과 우리 같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훈의 재산이 몰수된 후 우리는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며느리 보호재단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과 사기, 결혼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단에서의 일은 제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희생자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민주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함께 위험에 맞서 싸운 나날 속에서 형성되었고 이해와 깊은 공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날들을 함께 겪었고 이제는 함께 아름다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후 재판이 끝난 날 바닷가에서 작고 아늑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값비싼 장소도 가식적인 축하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싸워준 가까운 친구들만이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완전히 회복했고 수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고 민준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평화와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 흰 모래사장, 그리고 노란 햇살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가 금세 그쳤고 하늘에는 다채로운 무지개를 남겼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정의, 사랑, 그리고 희망으로 쓰인 진정으로 행복한 장을.